자, 봐. 사동, 피동 구별하는 거 되게 단순해. 문법책에 나와 있는 모든 이론 다 필요 없고, 정말 실전적인 단순 명료한 거. 다음 주에 이것도 몇 명이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를 괴롭히는 건 사실은 뭘 못 찾는 거라 그랬어. 이희리기 우구추야. 물론 여러분이 개하다, 개되다, 시키다, 되다 이거 못 찾으면 이건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고, 이거는 그냥 문법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라고. 시력이 나쁘거나 글을 못 읽거나. 정상적인 상식적인 학생이라면 못 찾는 건 이일이기 우구추야. 그치? 그러면 뭐 하면 돼? 쓰여있는 용언 중에 용언에 이게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만 찾으면 되잖아. 할 일이 이거야. 용언을 봐. 이일이기 우구추가 있는지 없는지. 다만 지난주에 하나가 더 플러스 됐어. 어지다 아지다. 얘 좀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거야. 이게 없어. 그럼 고민하지 마. 얘는 주동 능동이야. 너무 단순하지 않냐? 1, 2, 5, 9추가 있어. 그럼 그때 의심하는 거야. 이걸 발견했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얘가 접사인지 아니면 원래 어근에 있는 놈인지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보자고. 이기다가 있고 안기다가 있어. 기가 있네. 일단 용의자 선상에 딱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판단하는 거야? 이 기가 접사인지 어근인지 판단하는 거야. 어떻게 판단하면 돼? 기 빼고 잘라서 성립되는지 보면 되잖아. 이다. 뭔 소리야 이게? 말이 안 되네? 그럼 얘는 어근이 어디까지야? 이기다. 이래야 뜻이 성립되네? 그럼 기는 접사가 아니라 어근이구나. 안따. 됐잖아. 그리고 뜻도 같아야 돼. 안기다와 안따는 같은 맥락이지. 그럼 이 기는 뭐겠어? 너 접사구나. 오케이. 그럼 넌 사동 아니면 피동이겠구나. 너 탈락. 자, 접사로 판명되는 순간 넌 사동 혹은 피동이야. 심플하지 않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사동인지 피동인지를 따지면 되겠네. 근데 사동의 핵심 개념은 주어가 남이 하도록 하는 거고, 피동은 주어가 하기 싫은데 당하는 거고. 이 말조차 기억 안 하면 이건 뭐 더 이상 할 말 없고. 그치?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 같아. 자, 먹이다가 사동이란 말이지. 근데 이거 주어가 안 하고 남한테 시키는 거라 그랬더니 선생님 먹이다 주어가 했잖아요. 주어가 먹인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 얘기하는 거야? 자, 이게 접사라는 걸 판명했으면 얘 갖고 보시라고. 이 어근에 있는 의미를 갖고 보시라고. 먹다라는 행위. 그럼 이 저 먹다라는 행위가 남한테 행해진 건지 아니면 주어가 그 대상이 된 건지, 남한테 했는지, 그러면 이게 사동이 되는 거고, 대상이 됐으면 피동이 되는 거겠죠. 이 먹다라는 행위가 남한테 일어났잖아. 지가 먹은 거 아니잖아. 근데 먹히다 이래봐. 지가 먹다의 대상이 됐잖아. 쫓다. 기가 붙는 순간 쫓다의 대상이 됐잖아. 피동인 거야. 되게 단순 명료하지 않냐? 이거 엄청 실전적인 거 얘기하는 거야. 문법책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론 다 필요 없어.
니네가 틀리는 건 이렇게 틀리니까. 이리기 우추 못 찾아서 틀리는 거니까. 이거 이렇게 접근하는데 어디에도 없어. 그러니까 백날 문법책 가지고 내가 자기화하라 그랬잖아. 문법을 공부했으면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 문법책에 나와 있는 그 말 그대로 여러분 머릿속에서 백날 외워봐. 적용이 안 돼. 아, 이거 그냥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겠구나. 단순하지 않아? 시키다, 게대다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다만 오늘처럼 최소한 그건 외우고 있었어야지. 파생적 피동이 뭔지, 통사적 피동이 뭔지 이건 좀 기억해 주셨어야죠. 그만큼만 외우면 됐지. 외우란 소리 잘 안 하잖아. 거의 안 하지 않냐, 내가? 문법 하면서 나만큼 외우란 소리 안 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막 가로넣기 해서 깡그리 막 니네 조사까지 암기시키잖아. 전에 설명하는데 어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진이는요, 보내려고 고민인데, 본문을 통째로 다 암기시킨다는데요. 저희는 그런 적 없는데, 그때, 아니래. 자기 조카가 다니는데, 봤대. 조사까지 다 본문을 암기시키고 있더래. 그래서, 그렇게 다 암기시키는 건 국어 공부 되게 못하는 애들이 하는 학습법이고, 때때로 필요하긴 하다. 아예 글을 못 읽는 애들한테. 근데 그런 무식한 거 안 시킨다. 국어는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 이 어머님이 안 믿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학원 내에서 이게 암기 엄청 좋아하는 분이 있어. 선생님마다 이제 성향 차이인데 나하고 완전 정반대 스타일이 저 위에 있는 서초관이거든. 거긴 다 암기 시킨단 말이야. 니네 내신 때 보면 조사 빼곤 다 괄호넣기야. 그리고 학원에 오면 조교한테 그 암기시켜서 한자라도 틀리면 집에 안 보내. 그것도 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공부법이거든. 왜 그걸 다 외우지? 거기 있는 말과 좀 틀리면 어때?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나? 그 문제에서 내가 그 맥락으로 풀면 되지 않나? 내가 이해해서 국어는 이해력을 측정하는 시험인데 어떻게 고지고대로 그 단어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되지? 틀릴 수도 있지? 읽어내는 게 비슷하게 읽어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게 수능이 요구하는 건데. 근데 최소한은 외우셔야 돼. 최소한 파생이라는 말의 뜻, 홍사라는 말의 뜻은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지. 이희리기 우구추 이건 외워야지. 그리고 또 이희리기 우구추라 하니까 이희 길이는 또 왜 나오냐? 이런 거 순서 왜 바꿔? 니네 별거 아닐 것 같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헷갈린다? 나와 있는 대로 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볼 건요. 사동피동. 얘네들이 이제 주의점이 좀 몇 개 있어. 얘네들을 좀 살펴볼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 우리말의 모든 문장은 사동이거나 주동이거나 주동하고 능동은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다르지 않아요. 피동이거나 사동의 상대적 개념이 주동이고요. 피동의 상대적 개념이 능동입니다. 그럼 사동과 주동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누가 하느냐다. 능동과 피동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의지 여부다. 근데 지금 구별법 열심히 강조한 건 다 머릿속에 좀 새겼냐? 과연 그럴진 잘 모르겠다만. 자, 사동은 뭐뭐를 하도록 만들다. 그래서 목적어 꼭 있어야 돼. 피동은 뭐라고? 강하다라고. 사동 만드는 법은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 파생, 통사. 얘는 짧은 놈이라고 부르고 얘는 긴 놈이라고 부르고 접사가
파생이란 말만 나오면 본능적으로 우린 접사 떠올리라 그랬어. 두 종류 있다 그랬지? 이, 리, 기, 우, 추. 그 다음 시키다. 자, 이 시키다 접사야, 접사. 접사니까 혼자 못 써. 어근에 붙어 써야 돼. 동사는 뭐뭐, 해, 하다. 기동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죠. 파생적 기동이 있고 통사적 기동이 있습니다. 역시 접사가 두 종류입니다. 이희리기. 그 다음에 되다라는 접사가 있습니다. 동사 되다가 아니고요. 접사 되다입니다. 붙어야 됩니다. 띄어쓰기 못합니다. 다만 얘는 통사가 두 종류네. 뭐뭐, 되다. 뭐뭐, 지다. 어지다, 아지다. 이거 합성이라 그랬잖아. 접사 아니야, 얘. 주의하시고. 자, 딴 건 몰라도 사동피동에서 이 표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머릿속에. 딴 거 더 외우라는 소리는 안 할게. 딴 거는 이해로 다 판단할 수 있어. 근데 이 표는 외우고 있어야지. 자, 이렇게 만든 게 아니면 우리는 사동 표현이나 피동 표현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학교문법에서. 어휘 자체가 사동의 뜻을 갖고 있거나 피동의 뜻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1번 문제에서 맞았다 이거 피동이라고 본 친구들 있잖아. 맞았잖아요. 피동이라고 안 본다고. 어휘적 피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휘적 피동을 인정하면요. 여러분 시험 못 봐요. 단어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야. 학교문법은 그렇게 불분명하게 정리하면 안 돼. 그래서 명료하게 딱 했다고. 어휘가 가진 의미 다 무시하고 딱 이렇게 만들어진 애만 사동 표현이라고 하거나 피동 표현이라고 한다고. 어휘가 가진 뜻으로는 판단하지 않아. 다만 사동 접사로 피동 접사로 사동 접사는 더 인정할 게 없고 피동 접사 중에 몇 가지 더 인정을 할 수도 있다. 뭐 그 정도쯤이야. 뭐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이런 거 인정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해. 요게 스탠다드라고 EBS 기준. 자, 근데 얘네들이 가진 의미를 한번 따져볼까?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로 갈까? 네. 원우로 가자. 원우가 한복을 입었다. 원우야? 이거 사동으로 만들어 보자. 그가? 그는 누구냐 근데? 아무나? 정말 막 아무나 막 할 거야? 누군지 모르는 그가 원우에게 한복을 입혔다. 또 이게 다야? 또 만들 수 있지 않아? 사동문 또 만들 수 있지 않아? 그가 원우에게 한복을 입게 했다. 그렇지? 또 나와야 되지? 짧은 사동, 긴 사동, 파생적 사동, 통사적 사동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 물론 파생적 사동은 사동 접사가 붙을 수 있는 용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모든 용어에 붙지 못해요. 자, 근데 의미를 좀 생각해 봅시다. 밑에 문장, 그가 원우에게 한복을 입게 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어떤 모습일까?
정민아? 네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니? 원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복을 입고 있을까? 응? 그는 과연 무엇을 했어? 그가 한 일이 뭐야? 입게 시켜. 어떻게? 막 입혀줬어? 이 그림이야? 원우 일러와 만세! 한복 입혀줬어? 그거야? 아니야. 그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머릿속에 그려보시라고. 과연 그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원우로 하여금 한복을 입고 있게 만들었을까? 입혀준 건 아니겠지. 한복을 원우한테 갖다 주고. 그라고 하니까 너무 막연하네. 엄마로 할까? 어머니께서. 어머니께서 한복을 사다가 원우한테 갖다 주셨나 보다. 한복 입어라. 그래서 옷 입는 행위는 누가 했어? 누가 했어? 원우가. 혹은 원우가 입기 싫다는 걸 엄마가 앞에서 몽둥이 하나 들고서 너 안 입으면 죽어. 이래서 입게 했거나. 이거지? 위에 첫 번째 문장. 어머니께서 원우에게 한복을 입히셨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봐. 이건 어떤 그림이야? 원우는 어떤 과정으로 한복을 입고 있게 됐을까? 어머니는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서연아? 네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은 뭐냐? 응. 엄마가 이렇게 한복 들고 와서 야 우리 아들 일로와 만세 해서 옷 입혀주고 이거야? 혹은 입게 한 거? 그냥 한복 갖다 준 거? 지금 묘하게 다릅니다. 다릅니다. 자, 밑에 거는 어머니가 주어지 이 행위가 일어나는데 이 입는 거를 직접 해줬어? 안 해줬어요. 한복을 준비해 주거나 갖다 주거나 그치? 막 팔레봐 다리 내놔봐 이래가지고 입혀준 거 아니라고. 주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행위가 어떻게 일어났나? 간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간접사동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입혔다 이러니까 이건 직접 옷을 하나하나 입혀줬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데 그냥 옷을 준비해 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직접 해줬을 수도 있겠고 간접으로 해줬을 수도 있겠고 자, 이 직접과 간접의 기준은 주어의 기준이야. 얘가 기준이 아니야. 원우가 아니야. 주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겠는데 어라? 긴 사동은 오직 간접의 의미만 같습니다. 짧은 사동은 직접일 수도 있고 간접일 수도 있고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 문장에 중의성이 발생한다.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 불분명하네. 차이가 조금 있네요. 파생적 사동은 문장에 중의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합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다 그랬어 내가. 자, 왜 그래? 서연이가 인형의 옷을 입혔다. 간접이야, 직접이야? 직접이지? 이거 간접이면 큰일 나지? 배기영화 한 편 나와. 안 된다고. 혹은 서연이가 잔에 물을 채웠다. 직접이야, 간접이야? 직접이야. 그렇지? 이거 간접이면 서연이는 초능력자인 거야.
긴 사동과 짧은 사동은 둘 다 만들 수는 있지만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겠네. 주의하시고요. 자, 이러한 사동은 접사는 두 개를 쓸 수 있죠? 두 개를 쓰는 경우도 있지. 이하고 이가 우 두 개 다 붙는 경우가 있지. 차다 채우다, 타다 태우다, 쓰다 씌우다, 크다 키우다. 그치? 이런 경우 두 개부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접사가 뭐가 있어? 시키다라는 접사가 있습니다. 이거 접사입니다. 자, 시키다를 붙여서 우리가 사동을 만들 수 있는데요. 꽤 오래전에, 아마 니네 모를 거야, MBC에 굉장히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예능 프로그램 제목이 이런 게 있었어. 좋은 친구 있으면 소개시켜줘. 처음 들어보지?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 꽤 인기 있었어.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면 연예인이 나와서 평범한 보통 일반인 친구를 방송에 출연시키는 거야. 불러서 이 친구를 소개하는 건데, 그 친구가 약속 장소에 이렇게 걸어오는 그 길목에서 이상한 미션을 한다든가 몰카를 찍는다든가 뭐 이런 거를 해. 근데 이 프로가 왜 인기 있었냐면 막 몰카 찍고 이렇게 한 것도 재밌었지만 연예인의 일반인 친구가 나왔는데 연예인보다 더 이뻐. 그 나중에 몇 달 뒤에 지났더니 연예인 친구는 존재감이 사라지고 스파트로 등장한 그 보통 일반인 친구가 더 떠서 탑스타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하는 탑스타가 몇 명 있어요. 그 프로를 통해서. 자,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얘네 소개시켜줘.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지? 일반적으로 많이 써. 야, 네 친구 좀 소개시켜줘. 나 여자친구 좀 소개시켜줘. 많이 하잖아.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소개라는 단어. 소개라는 단어의 뜻은 다 알고 있어. 소개는 뭐 하는 거야? A가 B를 C에게 중간에 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뭔가 소개하는 거지. 그치? 응. 자, 원우는 아니면 너무 니네를 하면 안 되겠구나. 자, 준영이 앞에 있는 친구 모르지? 서연이라는 친구야. 괜찮은데 내가 소개자야. 중간에서 소개를 하는. 자, 그럼 보통 이 소개 행위는 어떻게 일어나지? 자, 준영아 일로 와봐. 여기 서연이가 있는데 서연이는 말이지 세화여중을 다니는 굉장히 괜찮은 여학생이야. 그러면서 서연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게 소개지. 맞아? 근데 시켜줘. 사동이 됐네? 사동은 뭐라고? 주어가 안 하는 거야. 주어는 남이 하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소개시키는 건 내가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하면 안 돼. 둘이 딱 나타나면 난 뭐 하면 돼? 야, 해. 그럼 서연이가 벌떡 일어나서 저는요, 전서연이고요. 저는 뭘 좋아하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런 의미로 쓰는 거야? 아니죠. 틀렸죠.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좋은 친구 있으면 소개해줘 이래야 돼. 이게 올바른 표현이에요. 잘못된 사동 표현을 쓴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일상에서 불필요한 사동 표현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친구들하고 학교 끝나고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 그럼 계산을 해야 되는데 현금이 좀 애매해, 잔돈이. 그럼 그런 경우 있지. 한 친구가 다 계산하고 야, 내가 집에 가서 돈 보내줄게. 이때 또 뭐라 그래, 헤어지면서 내가 집에 가서 입금 시켜줄게.
한 번쯤 많이 써봤을 거야. 실제로 많이 씁니다. 입금시켜줄게. 입금시키다. 하동 표현이네. 그럼 뭐 하면 돼? 주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입금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은 집에 가서 뭐 해야 돼? 책상 위에 지갑을 딱 올려놓고 막 째려보면서 주문을 외워야 돼. 수리수리 마수리 빨리 가! 그럼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이 이렇게 나와서 통통통통통통 지가 뛰어가서 현금 작업기를 향해서 들어간 다음에 친구의 계좌로 가야 돼. 그럴 거야? 아니죠? 우리 국회 청문회 같은 데 보면 장관들이 나와서 잘못된 걸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막 질타하면 장관이 뭐라고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개선시키겠습니다. 무슨 얘기야? 저 안 할 거예요. 애들한테 시킬게요. 쥐가 책임자인데 뭐라고 얘기해야 돼? 제가 개선하겠습니다.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지? 그 사람의 무의식과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학교는 여러분을 교육시키는 곳이라고 저번에 또 뭐 장관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학교가 여러분을 교육시키는 곳이면 어떻게 해야 돼? 학교는 교육하면 안 되겠네? 니네 학교 가면 선생님들은 뭐 하면 돼? 무서운 몽둥이 하나 딱 들고 해! 그럼 니네가 알아서 1교시 국어 시간이다. 우리 국어 공부하자. 2교시는 영어 시간이네. 영어 공부하자. 니들이 다 해야 돼.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곳이죠. 하다와 시키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게 다 뭐다? 불필요한 잘못된 사동 표현이네. 자, 이거 구별하는 법 심플합니다. 명사 어근에 시키다가 붙을 건데 시키다가 붙으면 두 개를 다 붙여봅니다. 하다와 시키다를 다 붙여봅니다. 그랬더니 하다가 되게 자연스러워. 그럼 시키다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근데 둘 다 붙여봤더니 둘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 그럼 각각 쓰면 됩니다. 자, 이해하다. 내가 이해한 거지. 이해시키다. 남한테 가르쳐 주는 거지. 교육하다. 내가 교육하는 거고. 교육시키다. 아이한테 과외 선생님을 붙여준다든가 학원을 보내준다든가. 이건 교육시키는 거지. 공부하다. 내가 하는 거고. 공부시키다. 남이 하도록 하는 거지. 상황에 맞게 써야 되겠네. 근데 이걸 구별하지 않고 아무데나 시키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오류를 빚습니다. 이거는 잘못 알고 쓰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잘못된 행동까지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수업이 끝나고 준영이가 집에 빨리 가고 싶어. 급한 마음에 땡 하자마자 따다다다 튀어나가다가 책상에 걸려가지고 넘어진 거야. 준영아, 이거 사동문으로 만들어봐. 응? 만들 수는 있잖아. 응. 그렇지. 책상이 준영이를 넘어지게 했다. 자, 이 문장은 뭐가 문제일까? 응? 자, 책상이 사동문은 뭐 하는 문장이야? 주어가 남이 하도록 하는 거야. 그럼 자, 이 문장에는 뭐가 있는 거야? 책상이 평상시에 준영이한테 감정이 안 좋았던 거지. 얘가 맨날 책상에다가 낙서하고 뭐 칼로 찍찍 긋고 나를 너무 괴롭힌 거야. 그래서 요놈 두고 보자 이렇게 벼르고 있다가 때는 이때다 하고 다리를 확 걸었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왜? 얘는 의지를 갖고 행동할 수 있는 애가 아니니까. 잘못된 표현이네요. 여러분이 이런 문장 안 쓸 것 같죠? 굉장히 또 많이 씁니다. 자, 사동문의 주어는요. 얘는 생명 없는 애는 쓰면 안 됩니다. 얘는 쓰면 안 됩니다. 왜냐?
누군가한테 시킬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는 사물을 사동문의 주어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 쓸 것 같지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영어 번역 투 문장의 오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영어에 길들여져서 영어는 대명사로 주어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지시어 많이 사용하지? 그다음에 by through 그래서 뭐뭐에 의해서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말 표현도 사동문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어에서는 생명 없는 애는 사동문 주어로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쓴다면 의도적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상사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 상사는 생명이 없는 존재야. 얘가 어떻게 하겠어? 근데 이 문장의 의미는 뭔 거야? 상사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너무 힘들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야.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수용문에서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동문은 볼까? 원우가 한복을 입었다. 자, 이 문장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뭐야? 원우가 한복을 입었어. 웬일이야 얘가? 왜 한복을 입었지? 원우가 한복을 입었구나. 민사고 갔나? 뭐지? 뭐 이런 거야. 자, 근데 원우에게 한복을 입혔다. 누가? 어머니께서 원우에게 한복을 입히셨다. 자, 이 문장은 듣는 순간 우리한테 전달된 메인 메시지는 뭘까? 원우가 한복을 입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머니는 한복을 입히셨네. 한복 애호가신가? 어머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혹은 원우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혼자서 옷을 못 입나? 엄마가 입혀줘야 되는 거야? 원우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야. 원우가 한 행동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 원우가 아니라 원우 바깥에 있는. 전달하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자, 사동문의 강조점은요. 어떤 행위가 일어났는데 그 행위의 원인이 본인 내부에 있지 아니하고 외부에 있음을 강조할 때 우리는 사동문을 씁니다. 이거 전달된 메시지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비동문 한번 들어가 볼까? 지난주에 잠깐 봤지만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자, 이거 비동으로 바꾸면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이렇게 되겠지? 두 개의 메시지는 다르다 그랬지? 첫 번째 문장은 경찰이 잡은 거야. 이야, 경찰 수고했네. 비동문은 도둑이 잡힌 거야. 도둑이 당했네. 당했음을 강조해. 그래서 이 문장에서 뭐가 사라진다 그랬어? 경찰의 노고가 사라진다 그랬죠. 전달하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문장 표현을 뭘 쓰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요약한 신문 요약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 SK텔레콤이 어떻게 했대? 기술적 오류로 문자를 사용자들한테 다 보내지 않았대지? 나는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은 요약을 뭐라고 했냐면 문자를 사람들이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하셨죠? 난 지금 뭐라고 했지? 보내지 않았다. 또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 보내지 못했다.
상황은 같지만 전달하는 메시지 다르지. 달라. 사설에는 뭐라고 써 있었어? 받지 못했다로 써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어색하더라도 다 이렇게 썼어.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받지 못했다. 자, 포커스가 누구한테가 있어? 사용자한테가 있네? 사용자들이 못 받았어. 못 받았구나. 왜 못 받은 거야? 왜 못 받은 거야? 수신 거부했어? 아니면 데이터 사용을 중지해놨어? 아니면 SKT를 무슨 뭐 스팸 등록했어? 아니지. 안 보냈으니까 못 보낸 거지. 못 받은 거지. 자, 이 사설은 누구의 잘못을 비판하는 사설이야? SKT의 잘못을 비판하는 사설이잖아. 나라면 이 서설을 이렇게 썼을 거야. SKT는 보내지 않았다.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않아? 그 자식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 조금 완화하고 싶으면 보낼 생각은 있었는데 보내고는 싶었는데 기술적 결함이 있어서 힘들었어. 보내지 못했다. 이건 능력 부정이잖아. 의지 부정, 능력 부정. 나중에 이제 부정문 할 때 나오겠지. 근데 똑같은 의지 부정, 능력 부정만이 아니네. 애초에 주어를 어느 쪽에 포커스를 주느냐에 따라서 전달된 메시지는 다 다릅니다. 능동문인지 피동문인지 하다못해 부정문도 중심을 누르고 가냐에 따라서 우리는 메시지가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업자들한테 현혹되는 거고 정치인들한테 놀아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독해력이 필요한 거야. 그 예민한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 돼. 물론 이걸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되게 스페셜리스트예요. 언어에 좀 아주 민감한. 많지는 않은데 자, 모든 피동문은 능동으로 바꿀 수 있고요. 능동은 또 피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근데 지금 곤란한 경우가 있네요. 기시기가 감기에 걸렸다. 이거 능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걸리다 피동이지? 이제 이건 구분되지? 이거 능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감기가. 감기는 기시기를 좋아한다? 되게 이상해지네. 바꿀 방법이 없네. 바꿀 방법이 없죠? 얘는 능동으로 바꿀 수가 없네. 능동으로 바꿀 수 없는 피동문이 존재합니다. 날이 따뜻해졌다. 피동이지? 능동으로 바꾸면 도대체 누가 한 거야 이건? 하나님이? 우주의 신이? 제우스가? 알라가? 안 되겠는데? 고속도로에 차가 막혔다. 어떤 놈이 차를 막은 거야 도대체? 알 길이 없잖아. 못 바꿉니다. 그래서 보통 자연현상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피동으로 쓰고요. 능동을 쓰지 못합니다. 왜 능동으로 쓰지 못하냐? 주어가 누군지 모르겠거든요. 그 행위의 주체를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피동을 써요. 그런데 이 피동은요. 되게 묘해요. 피동은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피동을 쓰면 이 자연현상이 그러다 보니까 마치 당연한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요. 매우 객관적인 사실처럼 피동문을 쓰면 니네가 자주 접하는 거야. 매일매일 뉴스에 보면 일기예보 나오지? 내일은 날이 화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지? 올해는 경제 성장률이 1% 밑으로 하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뭐가 유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지? 일기예보에서 일기예보 누가 예상한 거야? 기상청이.
그러면 기상청은 뭐라 그래야 돼? 내일은 1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래야 되지. 이런 보도 어디에도 없어. 다 그냥 기상청이란 얘기도 뺍니다. 안 해요. 예상됩니다. 보입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되게 단순해서요. 예상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그런 거구나. 당연히 그런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거는 무슨 마치 진리인 것처럼 느껴져요. 아, 이건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 아주 묘해. 내일 이제 회사 야유회를 가기로 했는데 일개보를 봤더니 내일 폭우가 내린다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거 낭패인데 할 수 없다. 위약금 물고 취소를 하자. 취소를 했어. 다음 날이 됐더니 이게 웬일이야? 날이 화창하고 너무 좋네. 열 받지. 뭐 어떻게 해야 돼? 방송국에 전화해서 항의해야지. 야, 막 이제 온갖 욕을 다 하고 어머미야. 그럼 방송국이 뭐라 그러겠어? 제가 언제요? 예상된다 그랬지. 제가 언제 예상했어요? 할 말이 없네. 여기엔 그래서 동전의 앞뒷면 같은 무슨 의도가 있을까? 책임 회피의 의도. 피동문은요, 긍정적인 효과는 객관적으로 보이고요. 숨어있는 의도는 책임 회피예요. 왜냐? 피동문을 쓸 때는 주어를 잘 모르겠거든요. 피동문을 쓸 때는요, 피동은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생략하는 경우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좀 전에 자연현상은 주체가 누군지를 몰라서 안 쓴다 그랬지? 주체가 누군지를 몰라. 혹은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아. 숨기고 싶어. 이 경우가 책임 회피인 거야. 니네 잘못해서 밥상에 있는 컵을 건드려서 컵이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어.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야? 지우야? 엄마한테 뭐라 그럴래? 컵이 떨어졌어요. 그럴 거야? 맞아? 산산조각 난 거. 현아야, 뭐라고 얘기할래? 엄마, 컵이 한참 고민할 문제 아닌데. 본능적으로 얘기할 거잖아. 뭐라고 얘기할 거야? 컵이 깨졌어요. 무슨 표현이에요? 비동 표현이죠? 사실은 뭐예요? 엄마, 제가 컵을 깼어요. 컵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요. 이거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깨뜨렸어요. 이게 맞지? 엄마, 제가 컵을 깼어요. 이렇게 안 해. 엄마, 컵이 깨졌어요. 그 이면에는 무의식 속에 무슨 심리가 있는 거야? 주체를 숨기는 책임 회피의 의도가 있는 거야. 야, 컵이 무슨 생명력이 있다고 스스로 깨지기는 누가 깼겠지. 우린 본능적으로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사면요, 사용 설명서나 고객 주의사항에 뭐 이런 게 써 있습니다. 고객의 부주의로 파손된 상품은 교환이나 환불되지 않습니다. 본 적이 있을 거야. 자, 제대로 고치면 어떻게 되는가? 고객의 부주의로, 이거 누가 파손한 거야? 당신이 파손한 상품은, 이렇게 써야 되지? 근데 사람들 되게 단순하다. 파손된 상품은, 그 상품이 무슨 뭐지, 의지가 있어서 당했겠어? 내가 깨뜨렸겠지? 파손된 상품은 그럼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고객의 부주의로 파손한 상품은, 이런 기분 되게 나빠. 고객, 내가 꼭 파손하고 싶어 했나? 내가 실수로 그랬지? 잘못해서 그랬지? 그 다음에 교환되지 않습니다. 교환은 원래 누가 해주는 거야?
판매자가 해주는 거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그거 교환 못 해드려요. 이게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소비자는 교환 안 해드립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 아, 기분 나빠. 이 자식들은 팔고서는 내 빼네? 근데 교환되지 않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받아들여? 아, 이거 원래 안 되는 거구나. 세상의 법칙이 그런 거구나. 되게 단순합니다. 우리의 심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사실 때문에 어디서 많이 사용해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언론 보도의 모든 문장은 다 피동문입니다. 언론 보도에서 능동문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객관적으로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피동문을 또 많이 쓰는 직업 부류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의사? 변호사? 기자? 언론 얘기했잖아. 판사? 정치인들, 국회의원. 꼭 뭐라 그래? 판단되고요. 그렇게 보이고요. 아, 모든 정치인이 그러는 건 아니야. 자, 니네가 첫 투표를 언제 하게 되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권이 생기나? 아슬아슬 MMO 뭐 이럴 것 같은데. 대통령 선거는 어쨌든 이번에 못하네. 다음에 해야 되네. 5년 뒤에. 자, 여러분이 처음 투표를 하게 되면 평상시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친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이왕이면 좋은 사람을 뽑고 싶은데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연설을 한번 보시고요. 이걸로만 판단하셔도 됩니다. 이 사람 연설문에 피동문을 많이 사용하면 그 사람 걸르세요. 자, 이 사람이 피동문을 많이 사용한다는 건 둘 중에 하나야. 이 사람이 만약에 의도적으로 피동문을 많이 사용한 사람이면 이거 의도적으로 계산해서 쓰는 경우 있어. 의도적으로 사용하면 얘는 아주 사악한 인간이야. 왜냐면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쓴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대부분이 또요. 이렇게 스페셜리스트한 연설 비서관을 갖고 있진 않아요. 대통령 연설 비서관, 대통령 연설문 본인이 안 쓴다. 연설 비서관이 쓰고 이 사람들은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스페셜리스트들이 쓴다고. 이 사람들이 쓸 때는 문장 하나하나 피동을 쓸지 사동을 쓸지 능동을 쓸지 상황에 따라서 다 계산하고 쓴 거야. 근데 이거는 정말 대통령쯤 되는 사람 아니면 그런 사람이 안 붙어. 그냥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본인이 하거나 연설관 그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비서관이거든.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몸에 뱄어, 피동문이. 그럼 얘는 그냥 원래 나쁜 놈인 거야. 왜? 무책임이 몸에 뱄 놈인 거야. 그래서도 안 돼. 그렇지 않아? 그렇게 판단되고요. 그렇게 보이고. 이거 얼마나 안 좋은 표현이에요. 정치인이면 리더라면 어떻게 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않냐? 이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보세요. 우리나라, 내가 참 희한했던 것 중에 우리나라 그 정치인 중에 유독 피동문을 징그럽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문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피동문이야. 쟤는 저거 비서가 뭐 하는 놈이지? 라는 것도 있어. 뭐 박모 씨, 안모 씨 뭐 이런 분들이 좀 주로 그랬는데 특히 박모 씨는 지금 심각하지. 뛰어난 비서관이 붙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스페셜리스트 비서관이 없고 이상한 아줌마가 써주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반대로 연설하는 모든 문장이 능동문인 사람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인생도 그런 인생을 사는 거야. 책임지는 인생을. 그리고 추진력을 갖고 간다고. 내가 지금까지 학생들의 자소서를 수천 건을 첨삭을 해줬을 텐데 학생들 자소서의 95%가
피동문, 거의 대부분 피동문을 씁니다. 그럼 니네가 무책임해서 피동문을 쓰냐? 그건 아니야. 왠지 겸손해야 될 것 같고, 얌전해야 될 것 같고,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래서 피동문을 써. 학생들이 쓰는 심리는. 대표적인 문장 뭐 나와? 저는 의사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학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니네가 무심결에 쓰는 말이야. 피동문이지? 무슨 뜻이야? 저는 의사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의사에 관심이 없는데요. 엄마 아빠가 의사가 돈 많이 벌고 꼭 의사가 돼야 된다고 늘 귀가 따갑게 얘기해서요. 그냥 저한테 주입됐어요. 의사가 좋은 건가 보다 하고요. 저는 수학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야? 저는 원래 수학 싫은데요. 엄마가 일주일에 5일씩 하루에 12시간씩 스파르타로 수학 하루에 100문제씩 몽둥이로 두들겨 패면서 문제 풀리는 학원을 보내가지고요. 저도 모르게 어느 날 봤더니 수학 문제 푸는 귀신이 돼 있네요. 전 사실 수학 싫어해요. 이 얘기잖아. 똑같은 얘기를 제 꿈은 의사입니다. 저는 어떤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수학을 좋아합니다. 저는 계산할 때 행복합니다. 느낌이 다르지 않냐? 그래서 나는 학생들의 기본 문장은 내용은 잘 안 고친다. 손 안 댄다고. 하다못해 여러분이 쓴 피동문을 전부 다 능동문으로 바꿔놓잖아? 그럼 이제 애들 반응이 이거. 선생님, 내용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요? 내용이 똑같은데? 근데 왜 이상해요? 왜 느낌이 좋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도대체 뭐가 바뀐 거지? 이상하게 좋네?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은 자소서는 이제 쓸 필요가 없는 세대니까, 입시에서 없어지니까 상관없는데, 자소서뿐만이 아니지? 여러분의 일상, 그 다음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이 언어는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무의식의 행동을 보여주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 사회 리더로 되려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동은 이거고 피동은 이거야. 이걸 좀 뛰어넘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피동문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피동문은 또 문제가 하나 있네요. 옛날에 1980년에 빅 히트, 그냥 히트 정도가 아니야. 빅 히트 곡 중에 이런 곡이 있어. 혹시 아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네. 이 노래 제목 들어본 친구 없냐? 잊혀진 계절. 1980년에 나온 노래인데 지금도 방송에 나와. 이 가수는 이 한 곡으로 지금도 먹고 살아. 왜냐면 10월의 마지막 날마다 10월 31일은 모든 방송이 이 노래를 다 틀어주거든. 그럼 가사를 잘 써야 돼. 가사의 시작이 이걸로 시작해.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 이것 때문에. 자, 얘 근데 여기서 잊혀진 어떻게 됩니까? 잇, 이, 어지, 니은. 이렇게 되지? 물론 실제 형태에서 하면 이것도 나눠야 되는데. 피동접사, 형사적 피동. 피동이 두 번 나왔네? 우린 이런 걸 이중 피동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중 피동은 맞춤법 틀린 겁니다. 이건 문법 어긋난 겁니다. 어법에 어긋난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열려진 상틈 사이로. 열다에 리, 어, 진. 요거 합해서 리어가 된 거지? 이중 피동이네요. 잠겨진. 얘도 역시 마치지? 잠기에 어지가 붙은 거네. 그냥 열린, 잠긴. 심지어 삼중 피동 투수죠? 열려지게 되다. 뭐 하는 짓이야? 잘못된 표현입니다. 피동은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치는 어떻게 써야 돼요? 잊힌 이렇게 쓰든가, 잊어진 이렇게 쓰든가. 근데 어감이 좀 안 좋긴 해. 노래 제목인데 잊힌 계절, 뭐 미친 계절 같기도 하고, 잊어진 계절 느낌이 좀 왠지 안 좋아. 잊혀진 왠지 어감이 좋잖아. 그래서 이중피동은 두 군데에선 인정합니다. 문학에서 인정하고요. 시적 허용이 있으니까. 언론 보도에서도 인정합니다. 어감 때문에.
두 군데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신문기사 보다가 이중피동 보면 야, 이 기자 이거 국어공부도 못했나? 그러지 마세요. 언론 보도는 인정 영역이에요. 그 외에는 여러분이 실생활에선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은근히 국어 인증시험이나 이런 데 많이 나와. 이중피동 잘못된 거 찾는 건. 삼중피동도 있고 이 뒤에 되다가 붙고 안아 그냥 열리게 되다 뭐 이럴 수도 이것도 이중피동이지 열려지게 되다 이러면 삼중피동이 나오고 피동은 두 번 이상 나오면 다 틀렸습니다. 또 지난주에 이런 것도 했었지 우리가 예뻐지다 맑아지다 예뻐지다 피동이네. 아 그럼 예뻐지는 건 혼자 할 수 없구나. 의사의 힘을 빌려서 당하는 거구나. 설마 그런 얘기겠어? 자 얘는 형용사에다가 어지다가 붙으면 피동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상태 변화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고 피동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피동 표현은 맞지만 피동의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상태 변화의 의미를 갖는다. 자, 잠깐 쉬었다가 문학 봅시다. 자, 정신들 차리시고. 여러분이 미리 읽어왔지? 오늘이 이상의 날개를 보는 날인데 날개라는 소설은 굉장히 우리 문학사에서 화제가 되는 소설이기도 하고요. 일단 작가가 우리가 누군가를 얘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을 많이 붙이는데 천재라는 말을 붙이는 딱 한 명이 있어요. 이상은 꼭 앞에 사람들이 수식어를 붙입니다. 천재시 이상. 1910년에 나서요. 1937년인가? 27살. 딱 27년의 짧은 삶을 살다 갔는데 화제도 굉장히 많이 남기고. 그럼 도대체 저 27살 동안 뭐 했길래 천재라는 수식어를 사람들이 무조건 다 붙이네. 본명은 이상이 아닙니다. 본명은 김씨입니다. 김혜경입니다. 본인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저거에 대해서 썰이 있는데 썰만 있을 뿐 뭐가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자, 일단 이분의 그 아주 독특한 시와 산문, 특히 시 오감도라는 시 때문이지 내가 한 번쯤 봤음직한 100년이 지난 지금 봐도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이 난해한 요게 1934년 조선중앙신문에 연재됐던 오감도라는 시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지금은 신문이 여러 장이잖아. 이때는 신문이 딱 한 장이야. 그러니까 신문 앞에 시를 연재했다는 건 엄청난 지면을 할애한 거야. 거기에 이 시를 연재했네. 자, 시는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는 그 시의 본질상 시의 본질은 뭐야? 노래잖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는 번역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한다. 번역하는 순간 이 시는 그냥 사라지는 거야. 우리 김소월의 진달래꽃 생각해봐. 이걸 영어로 번역했을 때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거 어떻게 전달할 거야?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어떻게 전달할 거야? 전달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시는 번역이 되는 순간 다른 언어로 바뀌는 순간 그냥 사라진다고 봐요. 이게 일반적인 시예요. 이상의 시는요. 전 세계 어느 언어로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노래도 아니고
심지어 시는 노래고 낭송인데 이상의 시는 듣는 시가 아니라 보는 시래. 이게 이거지. 지금 오감도 제1호. 이게 1호야. 13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하오. 1의 아이가 무섭다 그리워. 제2의 아이가, 제3의 아이가, 제10의 아이가. 띄어쓰기도 안 했어. 번역해도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 그다음에 11의 아이도 13의 아이도 무섭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13인의 아이는 무서운 아이와 무서워하는 아이와 그렇게뿐이 모여서 어라? 다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 속에 무서운 아이가 있대? 어느 놈이 무서운 놈이고 어느 놈이 무서워하는 애야? 그 안에 무서운 놈이 있는 거네? 갑자기 여기서 좀 섬뜩하기는 해요. 그리고 뭐 1인의 아이가 무서운 아이라도 줬어. 길은 뚫는 걸목이라도 적당하고 질주하지 아니하여도 줬어. 뭔 소리야? 너무 난해한 거야. 1호구,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연재가 되는데 당시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같으면 신문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돼? 신문사 홈페이지에 댓글 달면 되잖아. 그때는 인터넷 없던 시절이야. 신문사에 항의하려면 손글씨로 편지를 써서 보내야 돼.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겠어. 근데 신문사에 이 편지가 폭주를 해가지고 쫓아와서 항의하는 사람도 넘치고, 야 이게 시야? 이렇게 생긴 분인데, 이건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과 본인 이상의 글씨입니다. 이거 하나 봅시다. 이상의 시 중에 가장 논란이 된 오감도 제4호. 결국 연재 중단됩니다. 비난을 받는데요. 특히 명확한 해석이 어려운 이 오감도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시인 이상은 시제라는 평가와 함께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과 기법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특히 명확한 해석이 어려운 이 오감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연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물리학을 접목해 오감도는 세상을 진단하는 도구라는 새로운 해석법을 제시했습니다. 김늘솔 기자의 보도. 영부터 국까지의 숫자가 뒤집힌 상태로 연속적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저렇게 그림도 있어. 이상이 1934년에 발표한 오감도 시제 4호 작품입니다. 이상 자신이 의사가 돼 환자를 진단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왜 해석은 불분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팀이 물리학을 접목해 새로운 해석법을 제시했습니다. 연구팀은 먼저 숫자판을 원기둥으로 만들어 좌우가 뒤바뀐 숫자를 정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어 원기둥을 도넛 형태로 말자 쉽게 규칙성을 찾기 힘들었던 수열이 자연스러운 형태로 읽혔습니다. 또 수열을 연결하는 수많은 패턴들이 도넛 표면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이상은 경계면의 정보만으로 내부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자기학의 핵심 원리인 포크스 정리를 이용해 시를 쓴 겁니다. 지금까지 해석에서는 오감도 시제 4호의 숫자판을 단순한 숫자의 계열로서 해석을 해왔지만 이번에 해석을 통해서 숫자판을 단순한 숫자의 대열이 아닌 독자를 감쌀 수 있는 그러한 진찰의 도구로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팀은 도넛 내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표면을 지나는 수이 많은 선은 MRI처럼 내부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해석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회 내부를 통제하고 진단하는 게 상의 챙구라는 것이 이상의 메시지인 겁니다. 상이라는 시인이 특수상대성 이론과 같은 물리학적 개념을 시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상의 오감도를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 시를 그렇게 받아보게 됐고요. 이상의 오감도가 발표된 지 올해로 9년. 이번 연구로 이상은 문학 작품으로도 담기 어려웠던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물리학을 접목해 오감도를 썼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평면에 쓰인 시를 입체적으로 해석해 이상의 작품 연구에 새로운 활로를 열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YTN 사이언스 김늘솔입니다. 읽음이로도 기분은
심란하지 않아? 시 해석하는데 100년 걸렸어. 이분은 지금 100년을 앞서간 거야, 100년을. 1930년대 아무도 해석이 불가능한, 이제 1910년에서 요때가 모더니즘, 그 중에 초현실주의가 막 유행하던 무렵에 우리나라에 완전히 선구자죠. 완전 모던보이였고, 이분에 대한 평가는 되게 많이 엇갈리는 게, 일단 문인들은 엄청 좋아했어요. 문인들은 천재로 봤어요. 이 젊은 사람들은 봤더니 이게 완전히 새로운 시도잖아. 뭔가 새로운 사조. 일반인들은 미친놈 아니야? 이게 시야? 시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되게 분분한데, 본인의 삶이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날개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사실은 본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김씨 부모님이 계셨고요. 이상이 큰아들이었고요. 밑에 동생이, 남동생이 하나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고, 여기에 첫째로 태어났는데 부모 손에서 자라지 못하고요. 3살 때 큰아버지, 백부라고 하지? 큰아버지한테 양자로 갑니다. 옛날에는 큰 집에 자손이 없으면 둘째 집에서, 작은 집에서 아들을 보내잖아. 더더군다나 이상의 그 아버지는 인쇄소에서 일하는 직조공이었는데 기계에 손가락이 껴서 손가락 3개가 절단되고 이게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큰아버지는 조선 총독부에서 일해. 돈도 많아. 부자야.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야, 얘 일로 보내라. 그래서 3살 때 입양이 돼서 큰어머니를 어머니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2분인 거야. 근데 A가 갔으니까 부모님 사랑이 얼마나 그리웠겠어? 근데 큰어머니가 되게 잘해주셨대. 그래서 여기서 자랐는데, 문제는 뭐가 생기냐? 이 큰아버지가 큰어머니를 버리고 첩을 들이네? 그래서 여기 또 낳은 아들이 하나 있어. 그 첩을 집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큰어머니를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상은 어머니가 지금 3분인 거야. 갔더니 그 큰어머니가 아니고 또 다른 여자가 들어와서, 웃긴 건 이 큰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났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어디로 갔냐? 이상네 집으로 갑니다. 이상네 집에는 이 가난한데 할아버지, 할머니, 이상의 부모님, 동생, 큰어머니 이렇게 살고 있고요. 이상은 여기서 뭐 되게 헛헛했겠지. 그리고 이상의 어릴 때 꿈은 화가였습니다.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아마 화가로 갔어도 성공했을 것 같아. 나중에 일반인으로 국전에 입선합니다. 화가의 꿈을 키웠는데 큰아버지가 되게 현실적인 분이라, 야, 그따위 그림 그려서 뭐해? 요새랑 똑같아. 기술을 가져야 돼. 그래서 큰아버지 강권에 의해서 고등학교 때 더 이상 그림을 하지 못하고 공부를 해서 어디를 가냐? 경성공업대학에 갑니다. 경성공업대학이 어디냐? 지금 서울대 공대의 전신이에요. 거기를 1등으로 입학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림도 천재였는데 공부도 천재네. 학교 다니는 내내 1등을 하고요.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해요. 지금 서울대 학적부에, 그래서 이 서울대의 전신이니까 기록 다 남아 있고요.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특채로 채용합니다. 거기 공업학교에 조선인은 이상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일본 사람인데 얘네들을 제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불행이 찾아오는 게, 큰아버지가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집에 여기 간 이유는 가문 이으러 간 거잖아. 근데 이 상황이 또 얼마나 웃긴 상황으로 가냐면, 큰아버지가 사망을 하면서 본인의 모든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얘한테 물려줘. 그러니까 이상은 대를 이으러 큰아버지한테 갔는데 대도 못 잇고 재산도 하나도 못 받고 3살 때 가가지고 부모님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정말 삶 자체가 되게 공허하게 남은 거지. 그래서 이때 되게 슬펐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 무렵에 동시에 폐결핵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일하면서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사 협회에도 또 기록이 남아 있어, 이 사람. 건축사로서. 이 사람이 설계한 게 건축한 게 몇 개 있대요. 일본 애들한테 되게 멸시당하고, 뭐 왕따도 당하고,
그다음에 집당 내 따돌림, 뭐 이런 거. 그리고 폐결핵, 몸은 안 좋고 더 이상 일할 수 없겠구나.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되게 좋은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 똑똑했으니까. 그래서 조선 총독부 그만두고 더 이상 내가 일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지금의 황해도 쪽에 어디 온천으로 요양을 갑니다. 요양 가서 여기서 여자를 한 명 만나는데 금홍이라는 기생을 만나요. 이 여자가 소설 날개에 나오는 그 아내의 모습입니다. 거의 실제 모습과 똑같대요. 둘이 사랑에 빠져서 금홍이는 이때 이미 애 하나 딸린 기생이었는데 그 애는 물론 어릴 때 죽었고 돌아올 때 경성에 같이 돌아옵니다. 둘이서. 결혼한 건 아니고요. 1930년대인데 둘이 동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종로, 통인동 쪽 서촌이라고 불리는 그쪽에다가 다방을 하나 열어요. 제비라는 다방 이름이 제비야. 특이한데 아버지 몰래 아버지 집을 저당 잡혀서 다방을 열었다. 이 다방 제비가 그 건축 잡지에 당시 소개가 되는데 왜 소개가 되냐? 이상이 우리나라에 선구자적인 게 몇 개 있어. 이 다방이 통창으로 돼 있어. 지금은 카페가 통창인 게 당연하잖아. 거의 우리나라 최초인 거야. 그때 막 한옥 그런 막 돌담집 이러는데 갑자기 통창이야. 잡지에는 뭐라고 소개돼 있냐? 거기서 차를 마시면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인다. 신여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가십처럼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문화 처음 출발한 게 더치페이의 문화의 선구자. 이때만 하더라도 다방에서 차를 마시거나 뭘 먹으면 돈 누가 내? 한국 문화는 나이 많은 사람. 안 내는 문화인데 이상은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면 본인의 차값을 테이블에 딱 올려놓고 그러고 나갔다는. 그래서 이제 이상 때문에 더치페이 문화가 당시에 문인들 사이에 자리 잡고요. 금홍은 좋은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 폭력을 좀 행사했다네. 이상한테 폭력을 좀 행사하고 툭하면 딴 남자랑 어디 도망쳤다가 가출했다가 돌아오고 되게 구박하고 압박하고 이 소설에 나오는 모습하고 좀 비슷해. 그 다음에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때 이상이 생활고에 엄청 시달렸거든.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해서. 그 이상이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이거 다 책임지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큰어머니, 동생 둘. 힘들지. 장사는 잘 안 되고 다방은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주 손님이 누구냐면 다 문인들이야. 그러니까 그 문인들이 와서 뭐 했겠어. 차 한 잔 시켜놓고 담배 뻑뻑 피고 하루 종일 떠들고 있고 이 인간들 말은 좀 많어? 장사가 될 리가 없지. 다방 망합니다. 거기다가 이 여자가 이렇게 도와준 것도 아니고요. 4년여의 생활 끝에 구몽이는 결국은 도망치고요. 다방은 망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죽기 4개월 전에 결혼합니다. 요 결혼한 여자가 되게 독특한 분인데 변동님인가 변씨예요. 이분은 또 어떤 여자냐면 얘랑 완전히 반대야. 이화 여전 영문과 완전 인테리. 문학과 예술을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상한테 최고의 절친이 고등학교 때 그 구본흥 화가라고 우리나라 추상화계에 되게 거장이 있어요. 둘이 고등학교 때 아주 절친이었는데 이분이 척추장애를 갖고 있는 분인데 그림 아마 역사하는 친구들은 역사에 나온대. 난 그림에 이렇게 관심은 없어서. 그 구본흥 화가가 이 변동님이 그 화가의 이모야. 소개를 소개해줬다는데 이모라고 해서 나이가 많은 건 아니고 이모인데 조카보다 나이가 어려. 요 여자분이 둘이 맨날면 학교 앞에 기다리다가 둘이 산책하고 이상이 프로포즈한 얘기가 이것도 좀 웃기죠. 뭐라 그랬냐? 어느 날 산책을 하면서 나랑 같이 죽을래? 나랑 같이 멀리 떠날래?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좋긴 좋았나 봐. 이상이. 나 멀리 떠날래. 여자 집에서 난리가 났겠지. 폐병쟁이에다가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 부양가족은 많아.
앞으로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근데 이 멀쩡한 애가 거기 시집 가겠다 그러는 거야. 집 뛰어나와서 둘이 결혼합니다. 딱 결혼 생활은 3개월밖에 못했고요. 3개월쯤 지났을 때 이상이 파리에 가고 싶다 그래요. 아마 본인 성향상 얼마나 가보고 싶었을까 싶기는 해. 근데 갈 형편도 안 되고 돈도 없고. 근데 어릴 때 그 절친인 구본웅 화가가 도와줍니다. 내가 좀 돈을 드릴 테니까 파리까지는 못 가고 동경을 가라. 그래서 동경을 갑니다. 그 화가가 그 구본웅 화가의 외손녀가 저기야. 우리나라 발레리나 중에 제일 유명한 분 강수진. 뭐 그렇게 되고 일본에 도착해서 이상이 좀 실망했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 거야. 그리고 공원을 산책 도중에 이유는 모르겠는데 일본 경찰한테 잡힙니다. 뭐 조선 청년이니까 그랬을 것 같아. 좀 불온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이때 폐병이 굉장히 심할 때였거든. 그래서 추운 한겨울에 폐결핵을 심하게 앓고 있는 환자를 찬 감옥에 그냥 내버려 둔 거야. 여기서 병이 굉장히 심해지고 한 달 동안 갇혀 있다가 거의 죽게 생길 정도로 시체가 되니까 여기서 시체 치르게 됐네. 그래서 이상을 태워다가 하숙집 앞에다 그냥 버려버려요. 그래서 입원을 하고 조선에 연락이 갔겠지 이분한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틀에 걸쳐서 배 타고 이상한테 찾아가서 병실에서 만나서 이상한테 뭐 먹고 싶은 게 있냐 정간호하면서 요때 이상이 남긴 말이 마지막 유언이 돼. 이 얘기도 유명해서 많이 알고 있던데 이상이 뭘 먹고 싶다 그랬을까? 메로니 먹고. 이게 되게 독특한 얘기가 1930년대 메론이 뭔지도 몰라 사람들이. 지금이야 메론이 별거 아니지. 그래서 메론 사러 나가서 사와서 깎아서 가까우니까 그때는 이미 이상이 죽었다더라.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상의 하숙집에 가봤더니 이상이 쓴 수많은 글들이 쌓여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글은 어디로 갔는지 싹 사라진 걸로 확인이 안 되고요. 재밌는 건 이 여자분인데 그러니까 남편하고 사별을 한 거죠. 이분이 나중에 재혼합니다. 재혼하는데 누구랑 재혼을 하냐면 이번에는 딸 셋 딸린 호라비 화가. 집에서 또 난리 났겠지. 패쟁이랑 결혼해서 사별하더니 이번에는 무슨 딸 셋 딸린 호라비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내 인생이다. 그리고 집 나가면서 변씨성도 버리고 화가의 성을 그대로 따라가서 김씨로 바꿔버립니다. 이 화가가 또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김환기 화백. 들어봤냐? 미술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화가 중에 최고인 분이야. 한국의 피카소라고 불리는 추상 화가의 최고. 이분인데 지금 이 그림이 엄청 유명하죠. 왜 유명해? 이게 우주라는 그림인데 우리나라 미술품 역사상 가장 비싼 값에 팔린 그림입니다. 2019년 홍콩 경매장에서 132억에 거래됐어요. 우리나라 미술품 중에 가장 고가에 거래된 거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지금 저기 있는 이중섭 화가의 소, 저게 7인가 이렇게 되고 10작품 중에 9작품이 이분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술계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분인 거야. 되게 희한하지.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당대 최고의 천재 문학가랑 결혼했다가 죽은 다음에 재혼했는데 그건 우리나라 최고의 또 화가랑 결혼한 거야. 이분의 딸의 외손자가 빅뱅의 탑인가 아마 이럴 거고, 당시 문인들은 이상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말도 되게 잘했대요. 되게 모던하고요. 그리고 현대사조도 앞서가고요. 그래서 문인들이 이상을 도와주려는 노력 되게 많이 해서 우리 그 전에 공부했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작가가 누구라고? 박태원 작가.
박태환 작가가 그 신문에 연재할 때 거기 들어간 사파를 이상이 그렸다고 그때 잠깐 얘기했죠. 그 이상 생활고 도와주려고 한 거. 그 박태환 작가도 외손주가 또 유명한 사람이잖아.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이렇게 예술계의 피는 좀 흐르나 봐. 뭐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쨌든 본인의 삶이 굉장히 불우했고요. 지금 날개에는 그래서 본인의 삶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이 소설은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배경이 있네. 하나는 방이야. 방이라는 공간. 되게 폐쇄적이야. 윗방에 나가 있고 아랫방에 아내가 있어. 내가 있는 방에는 햇빛도 들지 않아. 실제 이상이 살던 집이 그랬대요. 햇빛이 거의 들지 않고요. 거의 쪽방에서 습기 찬 데서 되게 우울하게 지냈을 것 같아요. 아내가 뭐 하는지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완전히 무기력의 극치예요. 무기력한 지식인인 거죠. 무식한 애 아니야. 이 소설의 시작은 뭐라고 시작해? 박제가 된 천재를 아시오 이러고 나오죠. 천재야. 근데 쓸모없어. 박제가 됐어. 죽었어. 영원히 죽은 존재인 거야. 나는 근데 아내가 뭐 하는지 모르는데 아내의 직업은 매춘이야. 아내는 매일 손님을 받고 나는 그 손님이 뭐 하는 건지도 모르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아내의 예속적인 존재지. 아내가 밥 차려주면 먹고 재워주면 자. 그냥 이 안에서 그냥 그렇게 있어. 사실은 둘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보단 집의 피집의 관계야. 예속적인 관계고 손님이 왔다 갈 때마다 아내는 나한테 돈을 주네. 난 이 돈을 왜 주는지도 모르겠어. 뭐 일종의 어떤 양심의 가책을 더는 행위일지도 모르겠어. 원래 부당한 행위하면 상대한테 되게 잘해주자. 이 소설에서 핵심은 내가 저 폐쇄적인 방에서 벗어나서 벌이라는 열린 공간으로 외출을 합니다. 총 5번의 외출이 나오죠. 첫 번째 외출은 돈을 쓸까 해서 나가봤는데 나는 돈을 쓸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나갔다가 돈도 쓰지 않고 그냥 돌아오죠. 근데 그날 아내 방에 쓰러져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내한테 돈을 줬거든. 내가 갖고 들어온 쓰지 못한 돈을.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야? 아내가 나를 재워줬네? 이 집에 와서 내가 처음으로 아내 방에서 잔 날이야. 기분이 너무 좋아. 아, 돈을 주면 아내랑 잘 수 있구나. 근데 나는 그 전에 돈의 가치를 몰랐거든. 돈이 나한테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막 버렸단 말이야. 화장실에다.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머니에 어떻게 돈이 있었네? 그래서 두 번째 날 또 외출을 하지. 아, 오늘도 돈을 아내한테 주고 아내 방에서 자고 싶다. 그래서 두 번째 외출이 끝나고. 이제 정말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근데 이게 웬일이야? 세 번째는 아내가 돈을 주네? 그래서 나가래. 오히려 나한테 외출을 권장하네. 그래서 나가지? 나가서 뭐해? 경성역 근처 어딘가에 가서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돈을 처음으로 써봤지? 나오는데 비가 내리네. 비를 쫄딱 맞아서 나는 들어갈 때 이렇게 아내 방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비를 맞고 내가 심하게 감기해버려. 그래서 내가 끙끙 앓아놓으니까 아내가 나한테 약을 줍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약이 아스피린이라고 생각하고 아스피린은 나를 치료하는 약이죠. 이상하게 근데 졸립네. 그래서 한 달 동안 매일 잠만 잤어. 어느 날 깨가지고 봤더니 어라? 아달린 약통이 있네. 아달린은 수면제야. 나를 잠재우는 약인 거야. 극단적인 약이네. 나를 위한 약인지 나를 예속하기 위한 약인지. 내가 혼란에 빠진 거야. 과연 아내는 왜 이랬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막 고민하다가 그래도 설마 죽이려고 했겠어?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생각을 한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아달린 남은 걸 다 먹어버리지. 그래서 잠이 꼴딱 들고요. 일주야. 하루 밤과 하루 낮을 얘기하는 거야. 문제는 이게 이제 네 번째 외출인데
그래서 네 번째 외출을 해서 막 고민을 하다가 아달린을 다 먹어버리죠. 잠이 들어요. 깼는데 비몽사몽간에 집에 들어갑니다. 아내하고 규칙이 있었지 자정 전에는 방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약속을 어기네. 자정 전에 문을 열었다가 드디어 나는 아내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아내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아내는 되새 나한테 내가 바람을 폈냐 어쩌냐 이러면서 야단을 치고 적반하장이랄 수 있겠죠. 여기서 충격받은 나는 5번째 마지막 외출을 합니다. 어디 가요? 미스코시 백화점 옥상.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 본점이라고 했었지. 자, 여기서 중요한 두 개의 소재가 나타날 건데 하나는 금붕어를 봅니다. 자, 금붕어는 어떤 존재야? 어항에 갇혀있는 존재. 폐쇄적인 존재. 근데 금붕어는 헤엄치려면 지느러미를 이렇게 막 흔들잖아. 금붕어의 그 지느러미의 흔들림이 뭐를 깨워? 굳어있던 나의 세포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던 나의 영혼을 얘가 깨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부터 내가 살아온 지난 26년을 돌아보기 시작. 자아를 성찰하기 시작.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호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그래서 이 소리에 나는 각성을 합니다. 이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개의 소재야. 그래서 둘의 소재의 의미는 똑같다고 볼 수 있고요. 자아를 일깨우는 매개체네요. 약간 차이가 있다면 금붕어는 나를 깨우기 시작하는 거고 정오에 쌓이는 소리는 이제 완전히 각성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소설의 제목인 날개로 가지.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한 번만 더 날자. 뭔가 의지적.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소극적이었던 내가, 수동적이었던 내가, 예속적이었던 내가, 주체적인 나로 가고 싶은 의지를 보이면서 소설이 끝나는 거야. 자, 이상에 대해서는 시에 대해서 이건 시도 아니야. 이상의 시를 시로 볼 수 있나? 낭송이 불가능한데 이런 비판도 있는데 모든 평론가 공이 날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날개는 다 인정해요. 최고의 소설로.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럼 나의 모습은 일제강점기의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거에 대한 역시 해석도 되게 분분합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고요. 왜냐? 일제강점기의 지식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지식을 써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일제에 협조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역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는 아니죠. 그럼 아내는 뭐야? 나를 지배하는 일제 같은 존재겠네. 근데 일제가 지배한다고 얘기하지 않잖아. 다스린다.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 중에 지금도 그런 사람 있잖아. 식민지 근대화론. 야,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준 존재야. 나한테 밥도 줬지. 잠 재워줬지. 비 안 맞게 여기서 해줬지. 그다음 치료제도 줬지. 근데 얘가 준 건 치료제가 아니라 나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수면제를 준 거였던 거지. 이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래서 이 무기력한 지식인이 뭔가 의지적이고 주체적인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 혹은 그 회복의 의지, 회복의 소망, 이걸 보여준 소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이상 자기 자신은 얼마나 답답했겠어. 정말 능력도 다 갖고 있어. 천재야. 근데 삶은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거기다 본인의 폐병. 잘 안 알려져 있는 시 중에요. 이상의 작품은 거의 대부분 자기 얘기를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오히려 헷갈리게 해요. 아내에 대한 얘기도 아내가 뭐 바람 피고 왔다느니 막 이런 얘기 있었고 진짜 그랬나? 뭐 이렇게 사람들 황당하게 만드는데 아침에 쓴 시 중에 그게 있다고. 밤새 폐병이니까 밤새 기침을 했기. 막 피를 토하자. 지금은 별게 아닌데 그때는 이거 걸리면 죽으니까. 휴지가 없는 거야. 지금 같은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쓴 원고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내가 썼던 원고에다가 피를 토한 거야. 그래서 매일 밤마다 본인이 썼던 원고가 줄어들고 뭐 이런 내용의 시도 있는데 본인 삶 자체가 되게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가족에 대한 책임의식도 되게 강했던 분이고요. 어떻게 하든 본인이 부양하려고 했고. 독특한 건 이 여동생이 애정 도피하거든. 집에서 반대하는 남자를 만나서 만주로 도망쳐버려요. 보통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오빠한테는 얘기를 했지. 그럼 여동생이 남자랑 어디로 도망친다 그러면 오빠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 이게 어디서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린다 뭐부터 시작해서 더더군다나 1930년대야. 지금도 좋지는 않을 텐데 이상은 뭐라 그러냐? 가서 잘 살아라. 이왕 간 거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그리고 고향에 대해서는 부모님 걱정하지 말아라. 연로하신 부모님은 그건 맞이인 나의 책임이다. 내가 어떻게 하든 다 할 테니 너는 이왕 간 거 어설프게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가서 멋지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 해준다. 보통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은 아니었던 사람인 것 같아. 자, 이 소설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소재, 우리가 시험 부분으로 본다면 요 두 개, 금붕어, 정오의 사이렌스. 그 다음에 5번의 외출. 그리고 나와 아내의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지?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절름발이.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부부관계는 아니네. 수직적 지배, 피지배의 관계를 갖고 있어. 그리고 이 소설은 제일 앞에 도입부에 우리 교재는 제일 앞부분을 발췌를 안 해놨는데 천재로 시작하죠. 박제가 된 천재. 그러니까 죽어있는 지식인에서. 소설의 제일 마지막 끝은 날개로 끝나죠. 날자, 한 번만 더 날자. 뭐 이렇게. 가끔 가다가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을 소설이 거기서 끝나니까 이 날자의 의미를 자살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 미스코시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의지를 세우는 정도. 그리고 사실은 의지가 생겼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건 없었을 것 같은데 일제강점기가 바뀐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자살은 너무 슬프잖아. 이걸 예전에 TV문학관인가? KBS에서 하는 우리나라 그 고전들을 드라마로 단막극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옛날에 한참 했는데 거기서는 마지막을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처럼 처리를 했더라고. 근데 그거는 그거 드라마 만든 사람의 상상력이고 소설에서는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극복 의지, 자아 회복의 의지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옆에 날개부터 확인 문제, 그 다음에 추가 프린트 문제까지. 소설은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풀어봅시다.